예, 방금 소개받은 L전자의 윤영우라고 합니다. 전 L전자에서 통신 표준화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3GPP 비지상 네트워크, 보통 NTN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관련된 표준화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좀 양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이라 굉장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제가 빠르게 말을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15분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NTN의 모티베이션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그 지도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뭐 5G건 4G건 어떤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전체 영역의 한 63% 정도는 아직 그냥 황무지죠. 한 37% 정도만 그 네트워크가 깔려져 있고, 한 63% 정도가 네트워크가 제공이 안 되는,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잘 할 건지, 어떻게 커버리지 필러를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모티베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TN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TN,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액세스의 컴플리먼팅 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TN은 지상 네트워크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나 뭐 자연 인적재해에 의해서 기존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활용 유스 케이스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기존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IoT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잠시만요. 다양한 NTN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NT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얼스 오빗, 그러니까 에리오라고 부르는 그 저궤도 위성도 포함하고 있고요. 미오, 미디엄 얼스 오빗, 그 다음에 지오스테이셔널 얼스 오빗, 지오, 이런 것들을 위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 좀 당연하고요. 그래서 위성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NTN 표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던 게 NTN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UAS 플랫폼, 보통 저희가 합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High Altitude Platform System이라는 이 합스까지 보통 한 20km 상공에 떠 있는 뭐 벌룬 같은 것들, 열기구 같은 걸 통해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이런 룬 서비스 같은 것들도 NTN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HO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NTN 표준화에서는 에디오라는 것과 GEO, 요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표준을 만든 후에 뭐 MEO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에디오와 GEO 표준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 위성이나 아니면 뭐 햅스나 이런 것들 별로 고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예를 들어서 에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300km에서 1500km,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리오들은 뭐 600km, 1200km 상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위성이 되겠고요. GEO 같은 경우에는 36,000km 상공에서 돌고 있죠. 그래서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관측자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정지한 형태로 보이는 위성이 GEO죠. 그래서 GEO는 지오 스테이셔너리 혹은 지오 싱크로너스 위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성별로 가장 큰 특징이 이 맥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상당히 길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오 같은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36,000km 상공에서 돌고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이 라운드 트립 딜레이가 541.46ms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LTE라든지 NR 표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뭐 에어 구간의 딜레이는 사실 1ms 이내로 들어오고요. 뭐 엔드-투-엔드로 코어 네트워크 딜레이까지 다 합쳐도 보통 한 수십 ms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게 그냥 에어상에서의 딜레이만 한 540ms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에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오도 현재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한 600km 상공에 도는 에리오가 25.77ms 정도의 라운드 트립 딜레이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존의 5G NR이나 LTE에 비해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이상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그런 에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지원할지 이게 사실은 NTN이 풀었던 가장 큰 숙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위성통신 기법에 사실 다양한 위성통신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표준 기법도 있고 NTN 3GPP에서 진행됐던 NTN 표준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비표준 기법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일반적으로 레가시 세틀라이트를 이용하는 위성 수신 단말기에 어떤 프로프라이어티한 각 그 위성 그 사업자별로 사실은 표준을 밝히지 않은 그런 표준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단말도 그 표준에 맞춰져, 그 표준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전용 단말을 쓰는 이런 형태의 티피컬한 위성 통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사실은 꽤 많이 화두가 됐던 것들이 다이렉트 투 셀룰라라는 이런 그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이 스마트폰 자체가 기존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4G폰이나 아니면 5G폰 자체를 가지고 위성에서 신호를 바로 받는 거예요. 위성에서 신호를 바로 받는 거라, 이거는 이 쏘는 그 표준 자체가 기존의 4G나 5G NR 시스템을 가지고 쏩니다. 그렇게 쏘는데 사실은 그냥 쏘면은 못 받아요. 그냥 쏘면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위성이 좀 굉장히 진화된 위성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위성에 진화된 위상별 안테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신호를 가공해서 보내야만 이 단말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챌린지한 포인트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머전시 서비스라든지 메시징 서비스 같은 굉장히 어떤 프리미티브한 서비스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3GPP NTN 표준 기법은 3GPP에서 표준화한 어떤 표준을 사용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IoT NTN. 이것은 기본적으로 LTE에서 정의했던 eMTC 혹은 NB-IoT를 위성에서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라운드트립 딜레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기법이 들어간 표준이고요. 그 표준 기술을 사용했을 때 단말은 IoT NTN을 받을 수 있는 단말을 사용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징이나 이머전시 위주로 IoT NTN은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 이 있는 것이 좀 뭔가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그 에리오를 사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NTN 지원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성 자체도 좀 진화된 위성을 사용해서 진화된 위성 배열 안테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NR의 NTN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표준 기법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기존의 위성 통신 시스템보다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표준 기법과 표준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TN의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성과 단말 사이의 링크를 서비스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성과 단말 사이의 링크를 서비스 링크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지국은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기지국이 있고, 지상 기지국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위성으로 올라가는 링크가 피더 링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첫 번째 위에 쪽에 있는 것들을 트랜스퍼런트 페이로드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서의 위성은 기지국 역할이 아니에요. 기지국 역할이 아니고 RF 리피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기지국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피더링크로 어떤 신호를 올리면 이 위성이 하는 역할은 그거의 프리퀀시를 컨버전하거나 혹은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거나 무선 주파수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RF 리피터 역할만 해주고요. 그거를 단말에게 리피트해주는 그런 RF 리피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트랜스퍼런트 페이로드 기반의 아키텍처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초기 표준 논의에서는 이거를 non-transparent 기반, 그러니까 이 위성의 기지국 자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성이 굉장히 많이 위성의 비싼 혹은 고가의 복잡한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자체가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위성은 그냥 단순한 RF 리피터 형태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됐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의 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라운드트립 딜레이가 기지국부터 단말까지의 라운드트립 딜레이가 2배죠. 기지국에서 위성까지 올라갔다가 위성에서 단말까지 가야 되고, 단말에서 위성까지 갔다가 위성에서 기지국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2배의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지국을 위성에다가 바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위성에 MEC 같은 것들을 온보드 시키게 되면은 단방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성에서 기지국까지 내려오는 패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패스가. 그러면 일단은 시간 지연 자체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고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접한 다른 위성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그럼 그 위성이 그 시그널을 인접한 위성으로 ISL이라는 인터세틀라인 링크를 통해서 전송해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그 위성 통신의 게이트웨이가 없어서 통신이 안 됐던 지역에서도 통신이 될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n-transparent payload라고 불리는 기지국을 직접 올리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뭔가 표준에서 제정이 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랜스퍼런트 페이로드 아키텍처와 난 트랜스퍼런트 페이로드 아키텍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GPP NTN 표준화의 주요 마일스톤인데요. 기본적으로 3GPP에서는 릴리스 15부터 NTN에 대한 표준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뭐 채널 모델 같은 것들 좀 분석을 시작을 했고 거리, 이동성 등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표준이 진행이 됐던 거는 타당성 검사를 릴리스 16에 진행을 하고 릴리스 17부터 실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릴리스 17과 18의 NTN 표준이 정의가 되었고요. NTN 표준의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NR NTN 표준이 있고 그리고 IoT NTN 표준 두 가지 종류의 표준이 있고요. NR NTN은 NR을 기반으로 한 NTN 표준이고요. IoT NTN은 eMTC 혹은 NB-IoT를 기반으로 한 NTN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셀 커버리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해요. 얼스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GO에 의해서 제공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O는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관측자가 볼 때는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커버리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지형을 계속 비춰요. 그리고 상당히 큰 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에리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00km, 600km, 뭐 300km는 뭐 최근 6G에서의 에리오 위성이 300km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600km나 1200km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에서 돌고 있는 위성들이 속도가 한 7.5km/s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7.5km/s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셀 커버리지가 100km였다라고 한다면 실제 위성이 보이는 시간이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되죠. 7.5km/s로 막 엄청나게 빠르고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이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위성이 조금 진화된 위성이면은 빔포밍을 합니다. 빔포밍을 해서 특정 지역을 비추다가 위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럼 움직이면은 빔 방향을 틀어서 같은 방향을 비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빔 포밍이 안 되는 영역까지 지나가면은 그 다음 영역을 비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쿼지 얼스 픽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쿼지 얼스 픽셀로 하게 되면 에리오 같은 경우에 뭐 7.5km/s 정도로 회전을 할 때 보통 필드 오브 뷰가 한 9분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진화된 위성이 좀 필요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얼스 무빙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얼스 무빙 셀은 그런 기능이 없는 그냥 위성이에요. 그래서 위성이 지나가면 커버리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얼스 무빙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릴리스 17에서는 얼스 픽셀과 쿼지 얼스 픽셀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었고요. 릴리스 18에서 얼스 무빙 셀에 대한 좀 고려를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내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주파수 밴드인데요. 주파수 밴드는 S밴드와 L밴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사실 3GPP 표준상으로는 S밴드, L밴드를 처음에 정의를 했고요. 이건 FR1 밴드예요. 이 FR1 밴드 이외에도 지금 뭐 어버브 10기가 밴드에서 뭐 카밴드, 쿠밴드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도 만들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단 이거는 3GPP 표준에서 정의한 밴드 데피니션이고 하지만 이 밴드가 이렇게 데피니션이 됐다라고 모든 국가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에서는 이 특정 요 대역들이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와 새틀라이트 오퍼레이터 간의 네고시에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와도 뭔가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하는 포인트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3GPP 릴리스 17에서는 L밴드, S밴드에 대해서 다이렉트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기술을 좀 많이 표준을 진행을 했고요. 릴리스 18에서는 10기가 이상 대역들, 뭐 카밴드에 대한 좀 표준을 만들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L밴드, S밴드는 단말
스마트폰 같은 형태의 단말이 수신기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10GHz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카밴드라든지 쿠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말 형태의 디바이스를 타겟하는 게 아니라 뭐 에어본이라든지 혹은 선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셋, 베리 스몰 어퍼처 터미널 같은 커다란 접시형 안테나 같은 것들을 달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큰 안테나 게인을 가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뭐 10기가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위성 통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NTN의 챌린지들입니다. 그래서 NTN은 일단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기존의 NR 시스템과 NR이나 LTE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NR, LTE는 일반적으로 라디오에서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라운드트랩 딜레이가 1ms 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NR과 LTE 표준은 표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리소스 어사이먼트를 한다든지 혹은 맥 컨트롤 엘리먼트를 받았을 때 액티베이션 타임이라든지 혹은 UE의 프로세싱 타임 이런 것들 모든 디자인 자체가 1ms 이하의 라운드트립 딜레이를 가정하고 만든 표준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500ms 25ms, 41ms 이런 형태의 라운드트립 딜레이가 들어오니까 뭔가 필요한 이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상향 링크의 타임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만 그거 설명을 드리면 상향 링크는 일반적으로 NR과 LTE가 다 마찬가지예요. NR과 LTE가 전부 OFDMA 기반, DFTS OFDM 기법을 사용을 하죠. 이런 형태의 멀티플 액세스 스킴을 쓰는데 이 스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지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단말들의 신호들이 CP 랭스 이내로 다 같이 타임 동기가 맞춰서 들어와야만 인터캐리어 인터페어런스라든지 혹은 인터심플 인터페어런스를 없애고 좀 노이즈 프리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본인데 이게 NR 같은 것, NTN 같은 것들 상황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NR에서는 NR이나 LT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상향 링크의 신호를 다 이거 매절해서 기지국이 이걸 타이트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 어드밴스 컨트롤 같은 것들을 커맨드를 막 내려서 뭔가 이 앞뒤로 뭐 밀었다 당겼다 해서 타이밍이 모든 유의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다 동일한 CP 이내로 들어오도록 맞췄어요. 그게 NR, LTE 표준입니다. 근데 NTN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NTN에서는 일단은 이 너무 시간이 이 라운드트립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기지국이 그걸 매저하기도 힘들고 매저했다라고 해서 그 매저한 것들을 타이밍 어드밴스 정보로 단말에게 내려줘봤자 타이밍이 그거를 적용할 당시에 또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타이밍 어드밴스의 이 간격도 레인지도 너무 넓기 때문에 기존의 LTE나 NR에서 사용하는 타이밍 어드밴스의 그래놀라리티를 가지고선 도저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했던 방법이 유이가 오토노머스하게 타이밍 싱크 정보를 조종하는 컴펜세이션을 자동스럽게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NTN 단말들은 모든 단말들이 GNSS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알고 기지국은 이 새틀라이트의 위성의 이퍼머리스 정보라고 하는 그 위성의 현재 위치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단말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위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단말이 현재 위치가 어디면 지금 타이밍 그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단말이 스스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이 프리컴펜세이션을 해서 타이밍 어드밴스를 맞추는 이런 형태의 기법들이 NR, NTN에 정의가 됐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 셀 커버리지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셀 커버리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임에 따라서 막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아이들 모드에 있는 단말이 자기가 이제 셀을 다 매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신호 퀄리티가 좋아서 보통 신호 퀄리티가 좋으면 매저먼트 리스트릭션, 매저먼트 릴렉세이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저먼트 안 해도 돼. 네이버 셀에 대한 매저먼트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쿼지 얼셀 같은 형태에서 위성이 지나가서 이제 빔이 이제 더 이상 그 특정 영역을 비추지 못해서 다른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셀이 없어지죠. 갑자기 셀이 없어지는데 단말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가 시그널 퀄리티가 좋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저먼트 릴렉세이션 했던 것이 다 꽝이 됐죠.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냐 하면 타임 베이스드 모빌리티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시그널 퀄리티가 좋아도 메저먼트를 네이버 셀에 대한 메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타임 베이스드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모빌리티라는 것들도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왜 들어갔냐 하면 일단 셀 커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워낙 높은 데에서 신호가 내려오기 때문에 셀 센터에 있는 유의와 셀 엣지에 있는 유의 사이의 패스 로스가 워낙 커서 이 시그널의 메저먼트의 그 디퍼런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셀 센터에 있는 유의와 셀 엣지에 있는 유의를 그냥 그 시그널 메저먼트의 그 디퍼런스를 가지고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이 NTN에선 그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지금 셀 센터에 있는지 아닌지를 그 시그널 메저먼트만 가지고서 잘 몰라요. 그래서 특정 센터로부터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벗어나면 자기가 시그널 퀄리티에 상관없이 메저먼트를 네이버 셀에 대한 메저먼트를 하도록 만든 게 로케이션 베이스드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그 두 가지 기능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릴리스 17 얘기는 다 말씀드렸고 릴리스 18에서는 뭐 한 가지 기능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기능만 릴리스 18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릴리스 18에서는 요 네트워크 베리파이드 위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요거 기능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셀 커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성의 셀 커버리지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국가에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유럽에서는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뭐 퍼블릭 세이프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혹은 이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로플 인터셉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레귤레이션이 다르고요. 또 국가별로 통신 요금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특정 유의가 GNSS 정보를 딱 받고 나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보고를 할 때 어떤 말리셔스한 인텐션을 가진 유의는 자기의 위치를 다른 국가에 있는 위치로 허위로 보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차징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이 올린 GNSS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검증하는 기법이 릴리즈 18에 들어갔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릴리즈 19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뭐 커버리지 다운링크를 위한 커버리지 엔해스먼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제너러티브 페이로드, 기지국을 다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G부터 5G, 6G로 NTN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건데요. 4G 때에는 5G 이전에는 TN과 그러니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와 새틀라이트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서로 간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인디펜던트하게 진행을 했어요. 가장 하나 신경 썼던 거는 둘 간의 코 익스턴스 문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인터페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5G에서는 새틀라이트를 NR에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NR에 집어넣기 위해서 NR 스펙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넣을지를 생각한 게 5G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G에서는 초기 표준을 할 때부터 TN과 NTN 사이에 유니피케이션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TN을 설계를 시작을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새틀라이트를 생각해서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은 뭐 유천들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